조정실의 공기는 차가웠고 서류 위를 스치는 펜 소리만이 그 냉기를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판사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마지막 확인을 고했다. 이로써 두 사람의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이진우는 자신의 3년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는 씁쓸한 입맛을 다시며 맞은편에 앉은 김서아를 흘깃 쳐다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김서아는 마지막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그녀의 필체는 흐트러짐 하나 없이 단정했다. 마치 오랫동안 연습해온 것처럼, 혹은 이 순간이 오기를 예감하고 있었다는 듯이 그녀는 값비싼 옷이나 장신구 하나 없이 단정한 블라우스에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그 모습은 언제나처럼 소박하고 평범해서 오히려 지금 이 자리의 엄숙함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진우는 생각했다. 그의 옆자리에 앉은 어머니 박 여사는 감출 수 없는 만족감에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있었다. 아들의 미래에 걸림돌이 될 뻔했던 근본 없는 며느리를 마침내 떼어냈다는 안도감과 승리감이었다. 그녀는 경멸이 섞인 눈초리로 서아의 수수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었다. 저런 여자가 감히 내 아들의 발목을 잡으려 했다니. 박 여사는 속으로 혀를 찼다. 진우는 애써 안도감을 느끼려 노력했다. 지긋지긋한 고부 갈등도 아내의 초라한 배경 때문에 친구들 앞에서 위축되어야 했던 순간들도 이제 모두 끝이었다. 그의 야망과 그의 IT 회사 넥스트젠의 미래를 위해서는 더 높이 올라가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아는 어울리지 않는 짐이었다. 어머니의 말이 맞았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명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은 왜 이리도 시리고 아픈 것일까? 모든 절차가 끝나고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판사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진우와 그의 어머니에게는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고 조정실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곱고 단호해서 오히려 진우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을 부를 뻔했다. 서아야. 하지만 그의 입술은 떨어지지 않았고 어머니의 손이 그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다. 그녀가 문을 열고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는 순간 진우는 거대한 상실감이 자신을 덮치는 것을 느꼈다. 3년 전 비 오는 날 작은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던 그녀의 맑은 미소. 퇴근하고 돌아오면 항상 그를 맞아주던 따뜻한 저녁 식탁. 성공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릴 때마다 그의 등을 조용히 토닥여주던 작은 손.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과거의 조각이 되어 흩어져 버렸다. 이제 다 끝났다. 속이 다 후련하구나. 법원을 빠져나와 차에 오르자마자 박 여사가 말했다. 그녀는 이미 아들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다. 유성그룹 막내딸이 얼마 전에 유학에서 돌아왔다더라. 집안도 좋고 외모도 출중하고 네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만한 혼처야. 조만간 자리 한번 만들어 보마. 어머니의 목소리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진우의 귀에는 그저 소음처럼 들릴 뿐이었다. 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 속에서 그는 자꾸만 서아의 얼굴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 변변한 직업도 기댈 가족도 없는 그녀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는 그녀에게 위자료로 상당한 금액을 주려 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녀가 가져간 것은 오직 자신의 낡은 여행 가방 2개가 전부였다. 텅 빈 펜트하우스에 돌아왔을 때 진우는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실감했다. 서아가 떠난 집은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하고 차가운 상자일 뿐이었다. 집안 곳곳에 남아있던 그녀의 소박한 흔적들은 모두 사라졌다. 하지만 단 한 곳,
그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거실 책장에 꽂힌 낡은 책 한 권. 그가 무심코 책을 펼쳤을 때 그 안에서 빛바랜 나무십 책갈피 하나가 떨어졌다. 그것은 서아가 가장 아끼던 것이었다. 그들의 첫 데이트 날, 함께 공원을 산책하다가 주웠던 작은 단풍잎. 그녀는 그것을 코팅해서 책갈피로 만들었다. 진우는 바닥에 떨어진 책갈피를 집어들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감촉.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작은 나무잎을 들여다보았다. 어머니가 원하던 대로 그의 야망을 위한 길을 선택했지만 그는 자신의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던 온기를 제 손으로 내쫓았다는 것을 깨달았. 후회는 언제나 너무 늦게 찾아오는 법이었다. 이혼 후 3달의 시간은 화살처럼 지나갔다. 이진우는 김서아라는 존재를 잊기 위해 일에만 미친 듯이 몰두했다. 그의 열정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IT 기업 넥스트젠은 그의 새로운 삶의 이유이자 모든 것이었다. 하지만 그가 과거의 상실감을 잊으려 발버둥 치는 동안 더 거대한 폭풍이 그의 등 뒤에서 조용히 형성되고 있었다. 그 폭풍의 이름은 적대적 인수합병이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진우는 대형 스크린에 떠 있는 주가 그래프를 날카로운 눈으로 응시했다. 기업 사냥꾼으로 악명 높은 에이펙스 벤처스가 지난 몇 주간 비밀리에 넥스트젠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해왔고 마침내 오늘 공개적으로 인수 의사를 선언한 것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진우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를 집어삼키고 핵심 기술만 빼낸 뒤 갈기갈기 찢어 팔아버리는 것. 대표님, 이대로라면 경영권 방어는 불가능합니다. 에이펙스는 자금력에서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한 임원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회의실의 침묵을 깼다. 다른 임원들의 얼굴에도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진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런 위기를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맨손으로 시작해 넥스트젠을 업계 최고의 유니콘 기업으로 키워낸 불굴의 승부사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합니다. 모든 우호 지분을 총동원하고 백기사가 되어줄 투자자를 찾아야 합니다.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그날부터 진우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는 사무실 소파에서 쪽잠을 자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24시간 내내 전투를 치렀다. 투자자들을 설득하고 변호사들과 방어 전략을 짜고 흔들리는 직원들을 다독였다. 그의 몸은 지쳐갔지만 정신력 하나로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정신력이 약해지는 순간마다 망령처럼 그녀의 기억이 피어올랐다. 새벽 3시 텅 빈 사무실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편의점 도시락을 억지로 삼키던 순간 그는 문득 서아가 싸주던 따뜻한 보온 도시락을 떠올렸다. 화려한 반찬은 없었지만 언제나 정성이 가득 담겨 있던 그녀의 음식. 야근이 잦은 그를 위해 그녀는 늘 잠들지 않고 기다렸다가 고생했어요라는 말과 함께 따뜻한 꿀차를 내밀곤 했다. 그 소박한 온기가 지금 이 순간 미치도록 그리웠다. 그는 머리를 흔들어 잡념을 쫓아냈다. 감상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기억은 끈질기게 그를 물고 늘어졌다.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던 유일한 사람. 그의 실패에 말없이 함께 아파해주던 단 한 사람. 그는 성공을 위해 그녀를 버렸는데 이제 그 성공마저 송두리째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었다. 대체 무엇을 위해 그는 달려왔던가. 설상가상으로 어머니 박 여사는 회사의 위기 상황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밀어붙였다. 그녀는 진우가 중요한 투자자와 전화 통화를 하는 중에도 막무가내로 전화를 걸어왔다. 오늘 저녁 약속 잊지 않았지?
유성그룹 따님과의 선자리 말이다. 네가 지금 회사 일로 힘든 건 알지만 이럴 때일수록 좋은 집안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이번 결혼은 내 인생과 우리 가문의 격을 바꿔놓을 기회라고. 진우는 폭발 직전의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전화를 끊었다. 어머니에게 회사는 그저 아들의 사회적 지위를 증명하는 장신구일 뿐이었다. 그녀는 진우의 꿈이나 열정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직 격과 배경, 그리고 인맥만이 그녀의 유일한 가치 판단 기준이었다. 바로 그 기준 때문에 그는 서아를 잃었다. 진우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그 가치관이 얼마나 공허하고 역겨운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다. 전세는 점점 더 불리해졌다. 에이펙스 벤처스는 자금력을 앞세워 주가를 더욱 끌어올렸고 진우가 믿었던 몇몇 주주들이 결국 돈의 유혹에 넘어가 주식을 팔아버렸다.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은 충격은 컸다. 그는 회의실 벽에 걸린 넥스트젠의 로고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젊음과 꿈이 담긴 저 푸른색 로고. 이제 저것마저 자신의 것이 아니게 될지도 몰랐다. 그날 밤 그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칠흑 같은 어둠과 냉기만이 그를 맞았다. 그는 술을 찾았지만 집에는 술 한 병 없었다. 서아는 그가 과음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는 대신 찬물을 들이켰다. 그리고 차를 몰고 정처 없이 거리로 나섰다. 붉은 신호등에 걸려 잠시 멈춰 섰을 때 그의 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한 여자의 뒷모습이 들어왔다. 익숙한 단발머리, 소박한 원피스, 서아였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차창을 내리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려 했다. 그 순간 여자가 고개를 돌렸다. 전혀 다른 낯선 얼굴이었다. 짧은 희망은 곧바로 깊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멍하니 앉아있는 그의 뒤로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신호는 이미 녹색으로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향해 달려왔지만 이제 그는 과거와 미래를 모두 잃어버린 채 세상의 한가운데에 길을 잃고 멈춰서 있었다. 에이펙스 벤처스와의 전쟁은 넥스트젠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이진우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산을 동원해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거대한 자본의 파도 앞에서 그의 작은 배는 침몰 직전이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 그의 법무팀장과 재무이사가 그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짙은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최종 의결권 분석 보고서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결과는 처참했다. 위임장 대결에서 완패였다. 일주일 뒤 열릴 임시 주주총회에서 에이펙스 벤처스는 무난하게 경영권을 차지하게 될 터였다. 진우는 보고서에서 눈을 떼고 텅 빈 허공을 응시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억울함보다는 깊은 무력감이 그를 덮쳤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회사를 눈앞에서 강도질당하게 생긴 것이었다. 그는 직원들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막막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가 무거운 발걸음을 때려던 바로 그 순간 비서의 다급한 내선 전화가 울렸다. 대표님, 은성그룹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 실장이라는 분인데 꼭 대표님과 직접 통화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은성그룹,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진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은성그룹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공룡이자 베일에 쌓인 투자 제국이었다. 진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수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지극히 차분하고 정중했다. 이진우 대표님 되십니까? 저는 은성그룹 기획조정실의 최민준 실장입니다. 그는
서두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은성그룹이 오래전부터 넥스트젠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 왔으며 현재의 적대적 인수합병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진우의 심장을 먹게 할 제안을 던졌다. 저희 은성그룹에서 넥스트젠에 대한 우호적 인수 의사를 밝히고자 합니다. 에이펙스의 제안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할 용의가 있습니다. 또한 이진우 대표님의 경영권을 보장하고 전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는 조건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추락하는 그에게 내려온 구원의 동아줄이었다. 진우는 수화기를 든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왜 하필 은성그룹이? 그들은 넥스트젠 같은 중소규모의 IT 기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는 이유를 따질 여유가 없었다. 그는 즉시 임원들을 다시 소집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절망은 희망으로, 체념은 흥분으로 변해갔다. 물론 진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남아 있었다. 자신의 힘으로 회사를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 거대 자본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다. 그는 독립적인 경영자가 되고 싶었지, 누군가의 월급쟁이, 사장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개인적인 자존심보다 수백 명 직원들의 생계가 더 중요했다. 그날 밤 그는 홀로 텅 빈 사무실을 거닐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이 그날따라 유난히 쓸쓸해 보였다. 그는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모두가 불안에 떨면서도 마지막까지 자신을 믿고 자리를 지켜주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회사의 생존을 택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협상에 응하겠다고 답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은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산과 맞설 생각이 없었던 에이펙스 벤처스는 공식적으로 인수 의사를 철회했다. 지옥 같았던 전쟁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다. 넥스트젠의 사무실은 직원들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진우를 영웅처럼 대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은성그룹과의 마지막 협상이었다. 진우는 며칠 동안 밤을 새워 협상안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협상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야만 했다. 그는 옷장에서 가장 좋은 양복을 꺼내 입고 구두를 반짝거리게 닦았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미팅이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해준 익명의 백기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마주해야 하는 잔인한 심판의 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협상 당일 이진우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옷을 골랐다. 그의 옷장에는 수십 벌의 명품 양복이 걸려 있었지만 오늘따라 그 어떤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마치 갑옷을 고르는 병사처럼 그는 신중하게 가장 절제되고 단단해 보이는 네이비색 정장을 선택했다. 오늘 그는 패배자가 아니라 당당한 협상 파트너로서 은성그룹을 마주해야만 했다. 은성그룹의 본사 건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권력이었다. 서울의 중심부, 여의도에서도 가장 높은 그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로 서서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었다. 진우와 그의 팀원들은 거대한 유리문을 통과해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자신들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실감해야 했다. 높은 천장, 고요한 대리석 바닥, 그리고 말없이 움직이는 직원들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위압감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들은 최고층에 위치한 회의실로 안내되었다.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진우는 짧은 탄성을 내뱉을 뻔했다. 방의 3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전체가 그의 발 아래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마치 세상의 정점에 올라선 신이라도 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공간. 중앙에는 거대한 원목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외에는 어떤 불필요한 장식도 없었다. 미니멀리즘의 극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최고의 사치품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이나 일찍 도착했지만 은성그룹 측에서는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았다. 이것은 협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고전적인 기싸움 방식이었다. 상대를 기다리게 만들면서 심리적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 진우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노트북을 켜고 자료를 검토했지만 그의 심장은 긴장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전화 한 통으로 에이펙스 벤처스를 물러나게 할 수 있었을까? 정확히 약속 시간이 되자 회의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전화 통화를 했던 최민준 실장이었다. 그는 정중하게 악수를 청하며 진우의 팀을 맞았다. 그의 뒤를 이어 은성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채웠다. 모두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관록과 여유가 넘치는 거물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진우가 경제 뉴스에서나 접했던 살아있는 전설들이었다. 진우는 그들의 기에 눌리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는 당당한 목소리로 넥스트젠의 비전과 기술력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의 발표는 논리정연했고 자신감이 넘쳤다. 은성의 임원들은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조용히 그의 말을 경청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는 오히려 진우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브리핑이 거의 끝나갈 무렵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그 순간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달라졌다. 자리에 앉아있던 은성의 모든 임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미세하게 자세를 바로잡았다.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날 듯 말 듯 한 움직임까지 보였다. 방 안으로 들어선 사람은 60 후반으로 보이는 한 노인이었다. 그는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회의실 전체를 가득 채우고도 남았다. 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수많은 잡지와 뉴스의 표지를 장식했던 바로 그 얼굴. 대한민국 경제계의 신화, 은성그룹의 창업주이자 총수인 김태평 회장이었다. 일개 중소기업 인수 협상 자리에 그룹의 총수가 직접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그의 등장은 이 협상의 무게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김태평 회장은 테이블의 상석을 지나쳐 최 실장의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마치 자신이 이 회의의 주재자가 아니라 그저 참관인일 뿐이라는 듯한 태도였다. 하지만 그가 앉는 순간 그 자리가 곧 상석이 되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진우를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내면을 샅샅이 꿰뚫어 보는 듯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진우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김 회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천둥과도 같았다. 그는 진우가 발표했던 사업 계획이나 기술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대신 전혀 예상치 못한 첫마디를 던졌다. 이진우 대표. 자네와 자네 회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네. 과연 그 이야기들이 사실인지 지금부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군. 그 말과 함께 운명의 대면이 시작되었다. 진우는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 믿었던 백기사가 사실은 자신을 심판하기 위해 나타난 심판관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심판이 자신의 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버렸던 과거에 대한 것임을. 협상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진우가 며칠 밤낮으로 준비했던 날카로운 협상 카드들은 대부분 꺼내볼 필요도 없었다. 은성그룹의 대리인인 최민준 실장은 넥스트젠 측이 제시한 조건을 거의 대부분 수용했다. 그는 심지어 진우의 CEO 직위 유지와 전 직원 고용 보장을 계약서에 명문화하는 것에도 흔쾌히 동의했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진우는 혼란스러웠다. 이것은 그가 아는 MA의 세계가 아니었다.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이런 종류의 관대함은 독이 든 성배와도 같았다. 그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며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살폈지만 그 어디에서도 독소 조항이나 함정을 찾아낼 수 없었다. 그저 선의로 가득 찬 완벽한 구원자의 손길처럼 보였다. 그럴수록 그의 마음속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회의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만 있던 김태평 회장의 존재는 그 불안감의 근원이었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한 깊은 눈으로 진우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날카로운 질문보다도 진우를 더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마치 거대한 사자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작은 초식 동물이 된 기분이었다. 마침내 최종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진우는 이제 이 서류에 서명만 하면 지옥 같았던 지난 몇 주간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가 만년필을 집어 들려는 순간 김태평 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서명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지.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김 회장은 여전히 진우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듣자 하니 최근에 이혼을 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그것은 비즈니스 미팅 자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무례한 질문이었다. 진우는 순간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졌다. 자신의 팀원들과 은성의 임원들이 모두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간신히 그렇다고 대답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날카로운 말을 이어갔다. 그의 말은 비수가 되어 진우의 심장에 밝혔다.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회사를 제대로 경영할 수 있겠는가. 모욕감에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상대는 은성그룹의 총수였다. 그는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김 회장은 그의 굴욕적인 표정을 잠시 지켜보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나는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을 믿네. 그리고 이번 건은 특히나 나에게도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하지. 그는 회의실 문 쪽을 향해 가볍게 손짓했다. 앞으로 넥스트젠의 인수 후 통합 작업을 이끌고 새로운 이사회의 멤버가 될 사람을 소개하지. 아마 이 대표도 잘 아는 사람일 걸세.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 여자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진우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더 이상 법원에서 보았던 초라하고 수수한 모습이 아니었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세련된 파워수트, 단정하게 정리된 머리,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그녀의 얼굴은 차갑고 냉정했지만 그 모습은 이 거물들의 공간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었다. 김서아였다. 그녀는 테이블로 걸어와 김태평 회장의 옆에 섰다. 김 회장은 그런 그녀의 어깨를 자랑스럽다는 듯 부드럽게 감쌌. 그리고는 얼어붙어 있는 진우를 향해 마지막 확인 사살과도 같은 말을 던졌다. 내 딸 김서아일세. 내 딸 김서아. 진우의 뇌는 그 단어들의 의미를 제대로 조합하지 못했다. 자신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가난한 고아라고 믿었던 아내가 대한민국 재계의 살아있는 신화인 김태평 회장의 유일한 딸이라고?
백기사인 줄 알았던 은성그룹의 등장이 사실은 버림받은 아내와 그의 아버지가 설계한 거대한 복수극이었다고? 그의 머릿속으로 지난 3년간의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아내의 배경을 무시하던 자신의 오만함, 그녀에게 상처 주는 말을 서슴지 않았던 어머니의 잔인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던 자신의 비겁함까지. 모든 것이 조각나 있던 퍼즐처럼 한순간에 맞추어지며 끔찍하고 잔인한 진실의 그림을 완성했다. 진우는 떨리는 눈으로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와 시선을 마주했다. 그녀의 눈에는 과거에 그가 사랑했던 온기는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오직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차가운 무관심과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듯한 냉정한 이성만이 존재했다. 그는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었다. 이것은 심판이었다. 그는 서명을 하기 위해 펜을 쥐었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펜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다. 진실의 막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의 눈앞에서 허물어져 내리고 있었다. 이진우가 비틀거리며 서명한 계약서 위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변했다. 김서아는 더 이상 김태평 회장의 그림자 뒤에 서 있는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지휘하는 냉철한 전략가였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진우의 것이었던 CEO의 권위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며 최민준 실장과 다른 임원들에게 일사불란하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최 실장님, 내일 오전 9시부로 넥스트젠의 인수팀을 파견하겠습니다. 재무, 법무, 기술팀으로 나누어 즉시 실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모든 계획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는 듯 했다. 그녀는 산산조각 난 채 앉아있는 진우를 완전히 투명 인간 취급했다. 회의가 끝나고 진우는 어떻게 그 건물을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는 유령처럼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다. 어머니 박 여사는 현관문 앞에서 초조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 그녀는 덜컥 겁이 났지만 이내 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먼저 물었다. 진우는 텅 빈 목소리로 대답했다. 계약. 잘 됐어요. 은성그룹이 넥스트젠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지켰어요. 박 여사의 얼굴에 즉시 화색이 돌았다. 그녀는 아들의 능력을 칭찬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것 봐라,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역시 하늘이 우리를 돕는구나. 은성그룹이라니 이제 우리도 진짜 상류 사회로 들어서는 거야. 그녀는 샴페인을 터뜨려야겠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진우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곧 닥쳐올 폭풍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뒤 결정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 은성그룹의 회장이 김태평 회장이었어요. 박 여사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 그 전설적인 김태평 회장이 직접 나왔단 말이냐. 세상에 영광이구나. 그녀는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진우는 마지막 비수를 꽂았다. 그리고 그분의 따님이 인수 작업을 총괄할 책임자랍니다. 그 따님의 이름이 김서아예요. 김서아? 박 여사는 그 익숙한 이름을 잠시 되뇌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공포에 질려 흔들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아니야, 아니겠지. 설마, 그 아이가, 그 근본도 없는 고아 계집이. 그녀는 뒷걸음질 치다가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평생을 지탱해온 격과 배경이라는 그녀의 세계가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무너져 내린 것이었다. 며칠 후 넥스트젠의 사무실은 은성그룹에서 파견된 인수팀으로 북적였다. 직원들은 회사가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새로운 지배자에 대한 불안감이 뒤섞인 채 그들을 맞이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책임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김서아는 단 몇 명의 핵심 인력만을 대동한 채 조용히 회사로 들어섰다. 하지만 그녀가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건물의 모든 공기가 그녀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듯했다. 전체 임원 회의가 소집되었다. 과거에는 진우가 앉았던 회의실 상석에 이제는 서아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군더더기 없는 목소리로 인수 후 통합 과정에 대한 기본 방침을 설명했다. 그녀의 설명은 날카로웠고 회사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냈다.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버림받은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두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였다. 그리고 마침내 진우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왔다. 서아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그를 지목했다. 그녀는 그를 남편도 진우 씨도 아닌 이진우 대표라고 불렀다. 이진우 대표님, 현재 넥스트젠이 진행 중인 핵심 프로젝트들의 현황과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해 지금 이 자리에서 브리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공개적인 처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는 자신이 뽑았던 직원들 앞에서 자신이 버렸던 아내에게 마치 죄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보고해야만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나아갔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무너질 수 없었다. 그는 기계처럼 보고를 시작했다. 서아는 팔짱을 낀 채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그의 보고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보고가 끝나자마자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다. 그녀의 질문들은 결코 감정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래서 더 잔인했다. 그녀는 정확하게 프로젝트의 가장 취약한 부분들만 골라서 파고들었다. 진우가 애써 감추거나 포장하려 했던 문제점들이 그녀의 질문 몇 마디의 속수무책으로 드러났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방어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회의가 끝났을 때 그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 그는 서아의 지시에 따라 첫 번째 공식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는 완성된 보고서를 들고 그녀가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바로 옆방으로 향했다. 그는 문 앞에서 몇 번이나 망설였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들의 관계는 완벽하게 상하 관계로 규정될 터였다. 그는 마침내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섰다. 서아는 컴퓨터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그를 기다리게 만들었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무슨 일이죠, 이 대표님? 진우는 굴욕감을 삼키며 보고서를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서아는 보고서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거기 두고 가세요. 시간 날 때 검토하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돌아서서 방을 나왔다. 자신의 제국에서 쫓겨난 왕, 그가 버렸던 여자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 부하, 권력의 역전은 그렇게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이루어졌다. 김서아의 지휘 아래 넥스트젠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녀는 군살처럼 붙어 있던 비효율적인 부서들을 과감하게 통폐합했고 가능성 있는 신규 프로젝트에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회의에서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모든 결정은 칼처럼 날카로웠고 결과는 언제나 정확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그저 회장님의 딸로만 여겼지만 이제는 그녀의 압도적인 능력에 진심으로 경외심을 표하고 있었다. 이진우는 그 모든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아야 했다. 그는 서아라는 사람을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매일같이 강제로 직면해야만 했다.
그가 알던 서아는 조용하고 수줍음 많으며 언제나 그의 뒤에서 그림자처럼 머물던 여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있는 서아는 수백 명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고도 흔들림 없는 리더이자 누구보다 냉철한 이성을 가진 전략가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한 시선으로 그녀를 재단해 왔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단 한 번도 보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가난하고 배경 없는 여자라는 자신의 편견의 틀 안에 그녀를 가두어 두었을 뿐이었다. 그녀의 지혜로움은 그저 눈치가 빠른 것으로, 그녀의 신중함은 소심한 것으로, 그녀의 소박함은 가난에 찌든 것으로 제멋대로 해석했다. 그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녀를 소유하려 했을 뿐, 그녀라는 인간을 온전히 이해하려 노력한 적이 없었다. 한편 그의 어머니 박 여사는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평생을 공들여 쌓아 올린 사교계에서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되돌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서아에게 접촉을 시도했다. 과거에 그녀가 멸시했던 며느리에게 이제는 머리를 조아려야만 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그녀는 서아의 예전 번호로 수십 통의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다. 그녀는 고가의 선물들을 사들고 은성그룹 본사로 찾아갔지만 비서실의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에 막혀 로비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마침내 그녀는 최후의 수단으로 넥스트젠의 지하 주차장에서 서아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서아가 아니라 최민준 실장이었다. 최 실장은 그녀의 앞에서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 여사님, 회장님의 따님께서는 과거의 인연으로 인해 업무에 방해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회장님께서도 같은 뜻이시고요. 부디 여사님의 격에 맞는 행동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최 실장이 격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는 순간 박 여사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굴욕감을 느꼈다. 그것은 과거에 그녀가 서아에게 밥 먹듯이 내뱉었던 바로 그 단어였다. 그날 밤 진우는 회사의 구형 서버 시스템에서 발생한 원인모를 오류와 씨름하고 있었다.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서 그는 몇 시간째 모니터 앞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때 그의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서아가 들어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모니터를 들여다보았다. 진우는 긴장으로 몸이 굳어졌다. 그녀는 잠시 코드를 살피더니 나직이 말했다. 쿼리 함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메모리 할당 방식의 구조적인 결함이에요. 그렇게 접근해서는 밤을 새워도 해결 못해요. 그녀는 키보드를 가져가더니 망설임 없는 손길로 몇 줄의 코드를 수정하고 새로운 명령어를 입력했다. 그러자 몇 시간을 괴롭혔던 오류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진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가 코딩까지, 그것도 이렇게 전문가적인 수준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가 고맙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서아는 다시 차가운 얼굴로 돌아와 말했다. 내일 아침까지는 안정화시켜 놓으세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다. 그 짧은 순간 그들은 과거의 부부가 아니라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동료였다. 그리고 진우는 그 순간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아내가 아니라 인생의 가장 훌륭한 파트너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홀로 남아 텅 빈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모든 과오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어머니의 압박은 그저 변명일 뿐이었다. 결국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한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 자신의 어리석음, 그녀를 지켜주지 못한 자신의 비겁함, 그리고 성공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내버린 자신의 오만함. 그는 어두운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곳에는 성공한 CEO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것은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자기 반성이었지만 진정한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기도 했다. 평화는 짧았다. 은성그룹의 인수 후 안정을 찾아가던 넥스트젠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치명적인 위기가 닥쳤다. 경쟁사인 퀀텀 리프테크가 넥스트젠의 차세대 핵심 기술인 프로젝트 노바와 거의 동일한 신제품 발표를 예고한 것이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회사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혼란에 빠졌다. 안정되었던 주가는 다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업계에서는 넥스트젠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쏟아져 나왔다. 긴급 대책 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프로젝트 노바는 극소수의 핵심 연구원들만 접근할 수 있는 1급 기밀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내부 기밀 유출, 즉 산업 스파이의 소행이었다. 누군가 회사 내부에 심어놓은 배신자가 넥스트젠의 심장에 칼을 꽂은 것이었다. 임원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며 누구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그 혼돈의 중심에서 김서아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위기 상황에서 그녀의 리더십은 더욱 빛을 발했다. 그녀는 즉시 RD 센터의 모든 외부 접속을 차단하고 프로젝트 노바에 관련된 모든 인원들의 출입 기록과 통신 내역에 대한 포렌식 감사를 지시했다. 그녀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회의실의 가장 끝자리에 앉아 있던 이진우를 바라보았다. 이진우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강력한 목적의식만이 담겨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당신이 처음부터 기획하고 이끌어왔습니다. 기술과 팀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함께 내부 유출자를 찾아내야겠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그에게 처음으로 건넨 요청이었다. 부하 직원에게 내리는 지시가 아니라 위기를 함께 헤쳐나갈 파트너에게 구하는 협력이었다. 진우는 그 순간 자신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음을 직감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그녀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위태로운 동맹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밤낮을 잇고 함께 일했다. 수만 줄에 달하는 서버 접속 기록을 분석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모든 연구원들을 1대1로 면담했다. 사무실에는 커피 향과 긴장감, 그리고 잠 못 자는 사람들의 지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차가운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의 익숙한 리듬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진우는 기술적인 문제의 핵심을 파고들었고 서아는 그것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수사망을 좁혀나갔다. 그들의 능력은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상호 보완 관계를 이루었다. 늦은 밤, 지쳐있는 서아의 모습을 본 진우는 말없이 그녀가 좋아하던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타서 그녀의 책상 위에 놓아주었다. 서아 역시 서류 더미에 파묻혀 끼니를 거르는 진우를 위해 그가 즐겨 먹던 식당에 도시락을 주문해 주었다. 어떤 대화도 어떤 감정 표현도 없었지만 그 작은 행동들 속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과거의 시간들이 녹아 있었다. 어느 날 새벽 서버실에서 마지막 로그 파일을 분석하던 중이었다. 모두가 지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들 둘만이 남았다. 서아는 거대한 서벌에게 기댄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말했다. 아버지가 나를 믿고 이 모든 걸 맡기셨는데 실패할 수는 없어. 그것은 그녀가 처음으로 드러낸 약한 모습이었다. 진우는 그 순간 그녀가 은성그룹의 강력한 후계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한 명의 인간이라는 것을 보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다.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내가 아는 그 어떤 사람보다 유능하니까.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서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바로 그때 진우의 눈에 이상한 기록 하나가 들어왔다. 프로젝트 노바의 핵심 개발자인 한상철 수석 연구원. 진우가 가장 신뢰했던 인물이었다. 그가 병가를 냈던 날 밤 그의 개인 IP로 위장된 외부 IP가 핵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한 기록이 있었다. 평범한 백업 기록처럼 보였지만 그 시간과 방식이 너무나도 교묘했다. 그들은 마침내 뱀의 꼬리를 잡은 것이었다. 안도감과 배신감이 교차하는 순간 좁은 서버실 안 그들의 거리는 너무나도 가까웠다. 발견의 흥분이 가라앉아 그 자리를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채웠다. 진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피곤함에 지친 그녀의 얼굴 위로 그가 사랑했던 과거의 모습이 겹쳐졌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고 싶었다. 미안하다고, 내가 어리석었다고. 하지만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듯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서아 역시 그 시선을 느꼈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그 순간의 감정에서 벗어나려 했다. 그녀는 다시 냉정한 목소리로 돌아와 말했다. 용의자를 찾았군요. 내일 덫을 놓겠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서버실을 빠져나갔다. 진우는 홀로 남아 윙윙거리는 서버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다. 위기는 그들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애써 묻어두었던 과거의 상처와 감정들을 다시 수면 위로 잔인하게 끄집어내고 있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김서아와 이진우는 배신자인 한상철 수석 연구원을 회장실로 불렀다. 그들은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그의 앞에 완벽하게 정리된 증거 자료들을 늘어놓았다. 그의 외부 IP 접속 기록, 퀀텀 리프테크 측과 비밀리에 주고받은 이메일, 그리고 그의 계좌로 입금된 거액의 돈의 흐름까지. 한상철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고 그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자백했다. 거액의 도박빚 때문에 퀀텀 리프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진부하고도 비참한 배신의 서사였다. 서아는 그를 경멸스럽다는 듯이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법의 심판을 받거나 아니면 넥스트젠을 위해 마지막으로 속죄할 기회를 얻거나. 당연히 그의 선택은 후자였다. 서아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단순히 배신자를 처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위기를 역으로 이용하여 퀀텀 리프에게 치명타를 날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한상철을 이용하여 퀀텀 리프 측에 프로젝트 노바의 핵심 데이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세한 오류가 치명적인 시스템 충돌을 일으키도록 설계된 트로이의 목마 데이터를 넘기게 했다. 동시에 넥스트젠의 모든 개발팀은 48시간 내에 진짜 프로젝트 노바의 위기 상황 속에서 고안된 혁신적인 보안 기능을 추가하여 완벽한 최종 버전을 만들어내야만 했다. 넥스트젠의 모든 사무실의 불은 48시간 동안 꺼지지 않았다. 회사의 운명이 걸린 이 전투에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움직였다. 진우와 서아는 이 전쟁을 지휘하는 사령관이 되어 작전 상황실로 변해버린 회의실에서 잠시도 눈을 붙이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밤을 새우고 같은 컵으로 커피를 마시며 수없이 많은 난관을 함께 헤쳐나갔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가 얼마나 완벽한 파트너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있었다. 마침내 퀀텀 리프의 신제품 발표의 날이 밝았다. 상황실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는 그들의 발표의 생중계 영상이 떠 있었다. 퀀텀 리프의 CEO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무대에 올라 자신들이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것은 모두 넥스트젠이 피땀 흘려 만든 기술을 훔친 결과물이었다.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곧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발표회의 클라이맥스, CEO가 직접 제품을 시연하는 순간이었다. 그가 제품을 작동시키자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하지만 핵심 기능을 실행하는 순간 스크린에 수많은 에러 코드가 뜨면서 시스템 전체가 완전히 다운되어 버렸다. 발표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CEO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퀀텀 리프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들의 기술적 결함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셈이 되었다. 바로 그 순간 서한은 넥스트젠의 공식 발표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전 세계의 IT 관련 언론사들에게 프로젝트 노바의 진짜 기술 시연회에 대한 긴급 초대장이 발송되었다. 이제 모든 판이 뒤집혔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진우는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스크린의 시선을 고정한 채였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안도와 긴장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지금이 아니면 평생 후회할 것만 같았다. 그는 나직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어떤 직함도 붙이지 않은 채 서아야. 그녀는 놀란 듯 그를 돌아보았다. 진우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진심을 그 서툴고 부끄러운 고백을 꺼내놓았다. 내가 사과해야 할 게 있어. 당신 아버님이 누구인지 몰랐던 것에 대한 사과가 아니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비겁했어. 어머니의 그릇된 가치관과 압박 앞에서 당신을 지켜줄 용기가 없었어. 내 심장이 말하는 소리 대신 세상의 편견에 귀를 기울였어. 당신을 그 모든 모욕 속에 혼자 내버려둔 내 자신을 나는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거야.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은성그룹 회장님의 따님과 이혼한 게 아니야. 내가 사랑했던 여자를 내 스스로 지켜내지 못했다는 거야. 그의 고백에 서아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녀의 철옹성 같던 냉정한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가에 아주 작은 이슬 한 방울이 맺혔지만 그녀는 그것이 흘러내리기 전에 황급히 닦아냈다. 그녀는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 깊은 상처가 그렇게 쉽게 아물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깊고 복잡한 슬픔과 아주 희미한 이해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전방의 스크린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곳에는 이제 곧 시작될 넥스트젠의 발표의 카운트다운이 떠 있었다.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조금은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죠. 지금은 우리가 이겨야 할 전쟁이 남아 있으니까. 그녀의 말은 끝났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늦었지만 가장 진실된 고백이 마침내 그들의 상처에 닿아 있었다. 넥스트젠의 반격은 성공을 넘어 신화가 되었다. 퀀텀 리프의 실패한 발표에 바로 다음 날 열린 넥스트젠의 기술 시연회는 전 세계 IT 업계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흡수했다. 완벽하게 구동되는 프로젝트 노바와 해킹 시도를 역추적하여 차단하는 혁신적인 보안 기능은 모든 전문가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넥스트젠은 산업 스파이의 공격을 막아낸 피해자를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든 영리한 승부사로 격상되었다. 회사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퀀텀 리프는 주가 폭락과 줄소송에 휘말리며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승리의 기쁨 속에서 직원들은 이진우와 김서아를 영웅으로 떠받들었다. 그들은 함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최고의 파트너였다. 축하 파티의 소란 속에서 두 사람은 잠시 멀리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승리의 기쁨과 함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다. 몇 주 후 회사는 완벽한 안정을 되찾았다.
은성그룹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김서아를 넥스트젠의 정식 CEO로 임명했다. 그녀의 탁월한 리더십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진우 역시 인수 후 통합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자리는 이제 여기까지라는 것을. 진정한 속죄는 그녀의 그늘 아래에서 편안한 지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서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거취를 결정했다. 그는 밤을 새워 2개의 서류를 작성했다. 하나는 회사에 제출할 공식적인 사직서였고, 다른 하나는 오직 그녀에게만 전하는 그의 진심이 담긴 손편지였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자신의 모든 개인적인 짐을 정리한 뒤 2개의 봉투를 최 비서에게 건네며 서아에게 전해달라는 마지막 부탁을 남기고 조용히 회사를 떠났다. 서아는 자신의 사무실, 과거에는 진우의 공간이었던 그곳에서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이 자리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와 진우가 남긴 봉투를 건넸다. 봉투 안에는 단 2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다. 간결한 사직서와 그의 필체가 담긴 편지. 그녀는 놀란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며 천천히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편지는 변명이나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밤의 사과가 그녀를 되돌리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 아니었음을 담담히 고백했다. 그는 자신의 비겁함으로 인해 거의 무너질 뻔했던 회사를 이끌 자격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맨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려 한다고 했다. 자신의 힘으로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성공하여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다고.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이 언제나 꿈꿔왔던 멋진 리더가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고통 속에서 내가 얻은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부디 당신의 세상에서 당신의 방식으로 온전히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랑을 구걸하는 말이 아니라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마지막 인사였다. 그는 존중의 이름으로 마침내 그녀를 놓아준 것이었다. 서아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편지지에 잉크를 살짝 번지게 했다. 그의 진심이 너무 늦었지만 마침내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에가 닿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저 멀리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저 도시는 그녀가 책임져야 할 그녀의 세상이었다. 같은 시각 이진우는 작은 서류 가방 하나만을 든 채 넥스트젠 건물을 등지고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패배자의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것처럼 무겁지만 단단했다. 그들 각자의 전쟁은 끝났고 이제 각자의 새벽을 맞이할 시간이었다. 서아는 사무실로 돌아와 눈물 자국이 남은 편지를 소중하게 접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 슬픔과 평온함, 그리고 아주 희미한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미소가 떠올랐다. 잿더미 위에서 그들 각자의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